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약간 뒤에서 물러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AI가 촉발시켜 놓은 2등의 반란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공감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가시지 않는 부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2등이 어떻게 1등을 뒤집어내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현 상황의 경제계에서는 2등의 반란이 한창이죠. 그 기폭제는 단연 A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AI 붐에 잘 올라탄 기업은 순항을 넘어서 폭주를 하는 반면 AI 붐에 편승하지 못한 기업은 아무리 과거에 잘 나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부동의 1등이었다라고 하더라도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AI는 반도체 기업을 위시해서 산업계 전반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켜 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AI 폭발기의 화두는 뭐니 해도 민초들의 반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 미국 시총, 그러니까 미국 시총이면 세계 시총이죠. 1, 2위를 다투는 MS와 애플, 그리고 다크호스 취급을 받다가 어느새 세계 시총 1위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된 엔비디아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진짜 엔비디아 보세요. 이건 진짜 미친 그래프 아닙니까? 이건 정말 미친 그래프 같아요. 2022년 12월 혜성같이 등장한 챗 GPT와 함께 시작된 이 생성형 AI 세상은 첨단 산업의 판도를 완벽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챗 GPT 이전에는 분명 AI는 발전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한데 아직까지는 뭔가 먼 것 같아, 아직까지는 손에 잡히질 않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겨버리는 장면, 그리고 바둑 세계 1위 커제가 단 한 판도 알파고에게 이기지 못하는 굴욕을 당하는 장면은 인류가 AI의 위력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는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알파고와 이들 두 바둑 고수들의 대결, 그 이후에 AI가 뭔가 지금처럼 막 빵 하고 터져가지고 폭발을 했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뭔가 AI가 폭발하는 전기를 가져다 주진 못했어요. 사실 딥마인드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알파고와 커제의 대국을 준비했던 것은 AI 생태계를 좀 더 이렇게 폭발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성 경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온전하게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저 바둑에 존재하는 수천만 가지의 수를 단 몇 초 만에 읽어내는 AI의 능력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 AI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도였지 뭔가 폭발하는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는 왜 AI가 폭발하지 못했던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알파고는 정말 바둑 알고리즘으로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실생활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전반으로 AI가 쫙 퍼져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웨이브를 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2015년도에 있었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자연어 처리 모델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트랜스포머라고 불리는 하나의 AI 알고리즘입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챗 GPT 3.5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말 그대로 AI의 폭풍의 경랑 가운데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죠. 트랜스포머 모델은 말 그대로 자연어를 처리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만들어낼 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을 때 그 다음 말이 내가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는가, 밥은 드셨나요? 라고 하는 말을 안녕하세요 다음에 가장 자주 했다면 내가 챗 GPT에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딱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 챗 GPT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안녕하세요, 밥은 드셨나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저와 GPT가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 소통의 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뭔가 알파고하고는 좀 뭔가 다르지 않나요? 뭔가 바둑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와 대단하다 이러는 것이랑 일반 사람들이 채팅을 치다가 이거 어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은데? 이건 챗봇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랑 어느 게 더 임팩트가
세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생활에 이용 가능한 게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챗 GPT의 등장과 함께 AI 폭발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GPT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말을 막 생성을 해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새로운 방식의 트랜스포머 방식의 생성형 AI를 원활하게 구동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동시에 한꺼번에 확 끌어와가지고 확 연산을 해서 최적의 답을 여기 있어요 하고 빨리 뱉어줄 수 있도록 병렬 연산 방식에 특화된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렬 연산에 특화되어 생성형 AI 연산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연산 속도를 가속시켜주는 이 AI 가속기 원탑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어찌됐든 챗 GPT가 흥행을 넘어서 세상의 트렌드를 주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챗 GPT를 기반으로 한 수많은 생성형 AI 서비스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미래가 있다라고 여긴 빅테크들이 생성형 AI 시장에 연이어서 출사표를 던지면서 바야흐로 생성형 AI 대전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생성형 AI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아직 생성형 AI 이전 미국 증시 시가총액 1위는 애플이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각종 생성형 AI 서비스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하던 그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는 애플이 조금씩은 흔들리고는 있었지만 시총 1위를 놓친 적은 거의 없거든요. 한번 MS에게 역전당하기는 했죠. 어찌됐든 거의 부동의 1위는 애플이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애플 생태계를 강력하게 구축을 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들만의 제국을 구축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방대한 앱 생태계와 아이클라우드 중심의 하드웨어 간의 연결성은 정말 넘사벽이었죠. 그 어떤 전자기업의 생태계도 애플의 생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아이클라우드 중심의 폐쇄적인 생태계는 애플 브랜드의 프리미엄화를 이끄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고요. 이는 곧 애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을 합니다. 아이폰을 중심으로 구축된 단단한 코어 소비층은 애플을 시총 세계 1위 기업으로 올라서게 하는 데에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애플의 아성을 챗 GPT의 아버지 샘 알트먼이 있는 오픈 AI와 MS가 합작을 하면서 흔들어 놓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애플이 강력한 생태계를 믿고 AI 시대에 유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시총 2위였던 MS는 발빠르게 오픈 AI의 공격적인 지분 투자를 강화하면서 생성형 AI 시장에 본격적으로 편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MS는 오픈 AI의 챗 GPT를 활용한 코파일럿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론칭하면서 사무 환경에서의 AI 제국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AI를 등한시했던 애플은 MS에게 세계 시총 1위를 넘겨주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요. 이후에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로 반격을 꾀하면서 주가 반등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경쟁사의 AI 서비스에 비해서 2세대 이상 뒤처져 있다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어요. 애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력한 생태계를 갖고 있잖아요. AI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 누구보다 강력한 AI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충분한 자양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아이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애플 생태계에 쌓여있는 데이터만 어마어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제대로 활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애플은 AI 시대에서도 선두주자로 올라설 수 있는 자질이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애플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투자의 적기를 놓쳤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죠. 자, 이렇게 세계 시총 1위와 2위가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싸움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 폭발적인 성장으로 MS와 애플을 동시에 흔들어 놓은 나스닥의 아이돌이 등장합니다. 바로 젠슨 황의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는 생성형 AI 폭발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반도체 기업이에요. GPU를 설계하고 시장에 공급을 하죠. 본래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즉 외장 GPU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게이밍 GPU가 주력이었던 회사예요. 하지만 2023년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AI 가속기 매출이 게이밍 GPU 매출을 뛰어넘으면서 명실상부한 AI 가속기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을 하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자, 전설했듯 챗GPT와 같은 이 생성형 AI 모델의 모체가 되는 트랜스포머 모델이 있잖아요.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수천억 개의 언어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 수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재료로 연산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최적의 답을 찾아서 여러 가지를 생성해내는 모델입니다. 자, 이러한 모델에는 필수적으로 여러 가지 매개 변수를 한꺼번에 병렬로 연산을 해낼 수 있는 하드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렬 연산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속도를 높여주는 장치가 바로 AI 가속기입니다.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듣고 있는 H100, H200, 블랙엘 GPU 뭐 등등등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모든 AI 가속기 모델들이 GPU를 기반으로 한 AI 가속기예요. 아무리 오픈 AI에서 기가 막히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GPU 가속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에요. 그거 어떻게 구현할 거예요? 생성형 AI의 시대에 엔비디아는 거의 독점적으로 AI 가속기를 공급하는 포지션을 선점합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급상승을 이뤄내는 데에 성공을 하죠. 2024년 6월 잠깐이긴 했지만 전세계 시총 1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하기까지 합니다. 애플 제국이 흔들리는 순간이었고요. 사무용 AI 제국이라고 불리던 MS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물론 MS와 애플이 흔들렸다고 해서 애플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가 무너져 내렸느냐? 그건 아니죠. 그리고 뭐 MS의 코파일럿이 뭐 무너졌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렇지만 이전에는 애플 입장에서 몇 위인지 보이지도 않았던 다크호스에 불과했던 엔비디아가 시총을 역전해서 세계 시총 1위로 올라서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긴 하죠. 충분히 놀랄만한 일이고 상전벽해가 맞습니다. 자, AI 시대의 상전벽해는 메모리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의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세 차례에 걸쳐서 벌어진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최종 승자가 된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3강 체제로 재편된 이후 삼성전자는 절대 1등의 자리를 내주지 않은 메모리 반도체 씬의 슈퍼스타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설계 레퍼런스가 존재한다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죠. 반도체 기술 표준을 결정하는 제덱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제덱의 메모리 반도체 표준 스펙에 맞추어서 약간의 커스텀을 추가해서 공장 돌려 찍어내는 방식의 대표적인 박리담의 사업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양품을 찍어내서 단가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메모리 사업의 공식은 캐파와 양품 수율의 싸움이었다 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공식은 아직도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통하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을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AI 폭발기의 메모리 사업 방식은 완벽하게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젠 재고를 확보해놓고 대량으로 떼어서 파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스펙을 맞추어서 함께 발맞추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의 방식이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존 레거시 메모리 반도체는 제덱 표준에 맞추어서 공장을 열심히 돌려가지고 뽑아 놓으면 고객사에서 필요 수량을 가져가는 형태의 사업이었어요. 벌크로 막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와 상관없이 이미 정해진 스펙의 반도체를 만들어 놓기만 하면 언젠가 때가 되면 팔린다, 이런 사업이었거든요. 반면 HBM으로 대표되는 AI 시대의 메모리는 각기 다른 고객사와 접촉을 해서 그들과 개발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스펙을 맞추고 기술을 논의하고 개발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해요. 이후 생산해서 탑재할 때도 고객사,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이 3개사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파운드리사가 확보한 패키징 기술로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해서 칩을 만드는 복잡한, 그리고 양보와 타협,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용 사업이 아니라 맞춤형 사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거예요. 삼성전자와의 범용 메모리 경쟁에서 번번이 캐파 싸움에서 밀려서 2등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AI 메모리인 이 HBM의 하하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메모리 시장 3강의 구도에서 역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명 AI 맞춤형 메모리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과 함께 SK 하이닉스는 HBM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싣습니다. 그 결과 HBM에서는 삼성전자를 앞서 나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HBM 시장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희망 고문의 연속이었다라는 점이에요. 물량이 쉽게 늘어나질 않는 겁니다. 게다가 HBM은 D램을 적층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 D램층을 TSV 관통 전구로 뻥 하고 뚫어서 연결한 다음에 패키징까지 해야 되는 매우 제조 단위도가 높은 메모리예요. 가격은 비싸고 수율은 안 나오고 대량으로 팔 수도 없다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이다 이거죠. 대량으로 물량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다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HBM의 특성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의 운명을 가르는 빌미가 되었죠. 삼성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명색이 양산전자인데 대량으로 뽑아낼 수도 없고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란 요구사항은 잔뜩 수용을 하고 조율해야 되고 제조 난이도도 높고 수율 확보 안 되고 그 반면 시장은 쉽사리 늘어나지 않고 그야말로 비효율의 정점에 있는 사업이 바로 HBM 사업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을 과연 이어나가야 될 가치가 있는 사업이냐? 삼성전자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2019년도에 HBM 개발을 일시 중단합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언젠가는 이 AI 시장이 폭발하면서 연산력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HBM 사업을 포기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다 이거죠. 그리고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개발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에 2022년 12월이 도래를 하는 거예요. 챗 GPT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엔비디아 AI 가속기 수요의 증가는 오랜 엔비디아와의 HBM 협력 업체였던 SK 하이닉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로 다가왔다 이겁니다. 턱없이 적은 물량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HBM 시장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안 이루어질 거라고 봤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이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면서 SK 하이닉스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죠. 마침내 영업이익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쾌거까지 이뤄내게 됩니다. 메모리 사업 방식의 변화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판도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역전된 것은 HBM을 통해서 AI 생태계에 편승을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기인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맞춤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또한 같이 만들 수 있어도 얼마나 고객사와 긴밀하게 협력 소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향후의 메모리 생태계 내에서의 생존과 쇠락을 결정짓게 되는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를 하면서 맞춤형 메모리에 대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고객사와의 소통 방식도 많이 노하우를 습득을 했어요. 반면 삼성전자는 맞춤형 메모리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이해도가 낮아요. 2019년도의 실기는 삼성전자에게는 매우 뼈아픈 한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죠. 바로 현재 불거지고 있는 1A D램의 결함 이슈의 시작이 바로 2019년이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가 주력이에요. 삼성전자에서 D램이 무너진다는 거는 삼성전자 반도체 전체가 흔들린다 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2019년 삼성전자 DDR5 D램의 불량 이슈가 조립 PC 사업자들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을 해요. 이는 몇몇 유튜버들이 실제 삼성 D램을 가지고 테스트까지 해서 직접 결함을 확인하는 영상까지 올리면서 공론화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2019년, 2020년도에 이 해당 이슈는 단발성 기사로 완벽하게 마무리가 돼요. 삼성전자 D램 불량 사실 묵은 이 한 줄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 전영현 부회장이 1A DDR5 D램의 일부 설계를 변경한다는 뉴스가 떴죠. 그때 루머 유포자로 낙인 찍혀서 욕먹었던 몇몇 유튜버들의 문제 제기가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피셜로 확인받는 순간이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의 HBM 뭘로 만들죠? 1A D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HBM의 주 재료가 되는 1A D램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다시 디자인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 뭐 콜테스트 통과돼가지고 이제 뭐 대량 양산할 준비하고 그런 뉴스들 뜨잖아요. 그리고 조건부 승인이다 라는 말까지도 이제 뜨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건지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 들어간다 언제부터 이야기 나왔습니까? 2023년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2023년 초부터 스멀스멀 피어나오던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거의 2년 남짓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 IR에서 뭔가 4분기부터는 고객사들에게 HBM3E가 인도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엔비디아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엔비디아라고 콕 집지도 않았고 HBM3E 12단은 이미 AMD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MD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싼 맛에 삼성 HBM을 쓰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결함 문제가 생기고 발열 문제가 생기고 성능이 안 나온다? 그러면 가차없이 삼성을 버릴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왜요? 2등의 입장에서는 1등보다 뭔가 하나는 나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AMD가 엔비디아보다 그래도 조금 나은 게 있다면 엔비디아보다 조금 더 먼저 HBM 12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메리트로 앞세웠던 HBM 12단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신뢰가 무너지면서 다시는 엔비디아의 발끝도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HBM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1A D램의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요. 설계 수정하죠. 그리고 설계 수정한 거 검증하죠. 그리고 HBM 샘플 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샘플 제작한 거 그것도 검증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넘길 겁니다. 그 다음에 퀄테스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양산 및 실장이에요. 여기까지 걸리는 게 한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린다고 보는 겁니다. 삼성 메모리 반도체 HBM 부문은 적어도 지금부터 1년 반에서 2년 동안은 무조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물량을 넘기기 시작했다, 양산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량 굉장히 소량일 겁니다. 지금 마이크론도 HBM 8단, 12단 들어가고 있잖아요. 엔비디아에. 그런데 그 물량이 굉장히 미량입니다. 왜 그러냐? 수율이 안 잡혀서 그래요. 수율이 안 잡혀서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는 캐파 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에 캐파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되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겁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1A D램의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면 안 되죠. 지금 전영현 부회장의 HBM 전담팀까지 자기가 수장이 돼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거 단기간에 해결하겠다라고 뛰어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최초에 1A DDR5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불량 이슈가 터졌을 때 묻으라고 지시하는 사람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쉬쉬하고 넘어갔는지, 누가 왜곡 보고를 올렸는지, 당시에는 설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설계와 제조가 불량 이슈를 갖고 니탓 내탓 했다는 오프 더 레코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답이 안 나오죠. 아마 이건희 회장이 계셨다면 지금까지 생산한 DDR5 D램 그리고 HBM 한 군데에다 싹 다 모아놓고 다 불태워버렸을 거예요. 애니콜 화형식에 이은 HBM 화형식이 거행됐을 거예요. 그리고 2019년, 2020년도에 장난질하는 사람들 다 잘라냈겠죠. 자, 그런데 한번 지금 보자고요. 2019년에 장난질을 친 그 임원들 지금 잘렸나요? 그 누구도 안 잘리고 오히려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만약 이번 11월 인사에서 잘리지 않는다면 삼성전자 손절하십시오. 제발 이번에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술통 중심으로 임원을 재구성하고 기술 인력들 제발 좀 대우 좀 똑바로 해주세요. 중국에서 4억을 부르면 이쪽에서 5억을 불러서라도 붙잡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 빼간다고 뭐라고 하기 이전에 대우부터 똑바로 하라고. 맨날 보고서나 쓰라고 하지 말고 초딩 수준의 보고서 올리라고 닥달하지 말란 말이야. 이제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니 탓 내 탓 보신주의 버려야 됩니다. 보고서 집어치우세요. 도전적이고 진취적이며 협조적인 분위기의 조직을 분명히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전영현 부회장이 잘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냥 집으로 가십시오. 이제 해먹을 만큼 해먹었잖아요.
가요 그냥.